이게 끝이 아니다. 설사 그런 환경 속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 영장 떨어져서 끝났어. 이렇게 될 걸. 영장이 발부됐어? 더 지랄해. 발부됐다 이 씨발. 진짜 발부했네? 지랄 더 하는 거지 이제. 거기서 끝날 줄 아는 거거든요 다. 처음에 부인을 기소할 때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딸을 소환해도 안 끝나는 거야. 아들을 소환해도 안 끝나는 거야. 관두질 않아. 조국이 관두질 않아 씨발. 관둬야 되는데 안 관두는 거야. 그러면 영장 친다? 영장을 쳐서 발부되면 끝나겠지. 조국 장관의 퇴임을 이 사태의 끝으로 보는 거예요. 매우 짧은 거죠, 생각이. 한 달 전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지금은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지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지랄인 거예요. 지랄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를 해도 지랄을 해버리는 거예요. 언론은 또 뭐 발부됐는데 지금 끝났는데 뭐 유죄가 확실한데 장관 내려오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싫어! 하고 지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조국 장관이 어떤 시점에 이것이 그 현 정부의 부담이 돼요.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점 직전까지는 지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이라면 왜 사퇴를 내? 이렇게 만들어진 거면 거꾸로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잘했는데요. 그 당시부터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당시에 네. 서로 소위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가 명함이라든가 다이어리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증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윤석열 총장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죠. 그 경찰 수사팀이 네. 윤우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윤대진 검사의 형. 예.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요. 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 외압을 했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경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봐줄 리가 없다는 거죠. 참나.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봐줄 리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사안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과거사위가 네. 이 사건을 재조사할 때도 또 윤중천 씨를 직접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검찰에서 과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 예, 네. 거기서 그런데 갑자기 윤중천 씨 입에서 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들 이름이 몇 명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윤중천이 거물급 검사 수십 명을 관리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바로 취재에 뛰어들었고요. MBC 스트레이트 팀과 취재를 뛰어들었고 윤중천을 직접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인물별로 꼬치꼬치 캐물었고요. 뭐가 어디부터 진실인지 아닌지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검사 출신들 혹은 뭐 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네. 굉장히 뭐 총장 정도 지냈거나 큰 이름이어야 알 수 있는데. 저는 많이 알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윤중천 씨가 거론했던 이름들은 굉장히 큰 이름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는 게 진짜 뭔가 접대가 있어서 언급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큰 이름이 나오니까 함부로 나를 건들지 말라고 블러핑을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취재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때 궁금해서 같이 알아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하기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별장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덮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야, 이건 큰 보도인데요. 당시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윤중천 씨 건, 김학의 네. 성접대 건 시끄러웠던 당시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나 당시 저는
접하긴 했었고 이런 한겨레 보도대로 윤중천 씨가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검찰 수사단이 이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혹을 제기할 만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당시 사안을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인데 그럼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한겨레는 그런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 한겨레는 그 과정이 충분했는가 문제 제기 다시 한 한번 걸로 검토를 여기서는 네. 보이는데 이 기사까지는 제가 별도로 당시 취재한 바로는 접대가 있었는가 제 당시 취재 결론은 없었다였어요. 예. 한겨레가 이게 일보기 때문에 그 이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윤중천 씨 접대는 특수 대상이 아니었었고 당시는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죠. 서울지검장. 네. 예. 그 거론되는 도시 그 원주인가요? 예. 네. 거기를 평생 한 번인가 물론 윤중천 씨와 무관하게 갔었던 걸로 제가 당시 취재했었고 청와대가 임명 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물론 저는 청와대 결론하고 무관하게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총장 임명 전에 인사검증이었고 저는 그때 사안이 불거졌을 때 당시에 취재를 했었는데 한겨레 보도는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 당시 검증했는가 과정에 특히 검찰 수사단이 충분히 조사했는가 여기 방점을 찍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추가 취재를 보다가 어떤 방향 갈지는 모르겠으나 제 취재로는 접대는 없었다. 윤중천이 당시 거짓말한 것이다. 제가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쨌건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원주 별장에 몇 번 간 적이 있다. 이런 보도와 함께 그런 것들을 검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 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사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검찰이 쌩깠다. 예.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 정보를 접하시고는 사실 아침에요. 제가 오전에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보도가 이렇게 YTN 등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해. 어떠셨어요? 뭐 옛말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검찰 개혁이 필요한 당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사건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왜 하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는다던가 가가지고 얘 나쁜 검찰이니까 쟤 빼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의지적으로 그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론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검찰이 정말 어디든지 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들이 신빙성 있게 나오면 그것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그 선취돼야 될 과제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네 검사들 얘기들은 수사를 안 하고 덮어. 그리고 검찰 선배들 얘기는 또 잘 들어. 검찰 선배가 뭐 해달라면 잘 들어줘. 그럼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 실제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짬짬이를 하면서 자기네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을 정치가 건드리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개입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고 자기네들 선배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을 갖다 골라가면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깨고 그리고 검찰이 본인들 스스로의 과오들에 대해서도
아주 냉철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안 돼. 11시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네. 최익이 걸린 건 아마 PC 포렌식을 했겠죠. 그리고 상장을 찾지 않았을까. 표창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예. 추정해 보는데 이거는 굉장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국면입니다. 대통령이 출국한 다음 날 네. 대통령이 갓 임명한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그 정치적 메시지는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정도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면 이거는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렇죠. 사활적 이해가 걸리고 양쪽의 사활적 이해가 걸리면 검찰은 일방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제3의 사건을 양쪽의 주장이 부딪히는데 그걸 결론 내기 위해 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해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이고 검찰도 다 사람이에요. 단도대가 있고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단도대에 오르냐 상대가 단도대에 오르냐 그러면 내가 아니라 상대가 오르도록 하죠. 그것은 인식 이전의 본능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됐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고. 네. 먼지라도 털어서 뭐라도 건져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먼지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해요. 네. 네. 어떤 면을 신뢰하냐면 혹자는 왜 정치적 야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애초 이 수사 출발은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정도고 그게 그러한 충정 그런 표현을 쓰자면 시작한 거라는 걸 저도 의심하지 않아요. 뭐 사익에 따라 움직였다거나 정치적 야심이 있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윤 총장이 강직한 검사인 건 맞습니다. 네. 유명한 발언도 있죠. 사람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멀거든요. 지금. 내가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거기 나가셨던 분들 그리고 인도를 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관련된 우리 쪽의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모든 세상에 이 결과가 O 아니면 X거든요. 이게 구속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50대 50으로 양다리를 균형을 잡고 있었어야지. 우리 쪽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각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 부분이 밑에가 바닥이 빠지면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아팠어. 속상해서. 이걸 지금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예측을 하고 그 안을 짜갖고 있었으면 다음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서 제가 보기엔 이제 제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빨리 해산을 시켜서 우리가 전열을 정비를 하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멘붕이겠습니까? 돌아가시게 하나 집으로. 그런데 이제 그 차벽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 많은 뉴스를 우리가 우리 진보 쪽 뉴스를 접하면서 이 무조건 이거는 기각이다가 이게 나오는데 자꾸 이러다가 구속되면 어떡하지? 저는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50%, 45% 아니면 30%를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넉놓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구속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건 빨리 정비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부터 하면 될 것 같고 그 김수영 씨의 풀은 제일 먼저 눕지만 제일 먼저 일어난다. 뭐 그렇게 풀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너무 비상식적 구속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논리적으로 허점투성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허점투성이냐면 이게 증거인멸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증거를 확실히 확보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를 그러니까요. 인멸하냐. 이런 아주 상식적인 판단부터
이게 비상식적인 구속 영장 발부이기 때문에 다들 멘붕인 거 당연하고요. 구태여 멘붕 아닌 듯이 의연한 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놀라면 논란대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게 뭐 그 구속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삼심제도거든요.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구속실질심사 있잖아요. 이건 공개가 안 돼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간접적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어저께 소위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 뭔가 숨어둔 뭔가가 있었다. 그게 다 조범동 진술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 과정은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재판 과정까지 다 같이 함께 지켜보고 워치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하루 이틀 힘드시더라도 일단 10월 26일 날 여의도에 같이 오셔서 촛불을 들고 네. 분통 터지는 마음도 함께 하고 새로운 길도 모색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우리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무슨 뭐 익성이 어떻고 뭐 증거가 어떻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지금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당했나? 삼각편대한테 당한 거예요. 삼각편대 맨 위에는 조선일보를 앞세운 보수 언론이 있고 그리고 한쪽엔 자한당이 있고 한쪽엔 검찰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 역할 분담을 해서 기가 막히게 한 거거든요. 우리는 삼각편대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언론 대신 뭐가 있어요? 김어준을 중심으로 한 푸나들 중심. 이 유튜브 이 강자들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진짜 최강 유시민까지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삼각편대 한 면에 누가 있어요? 민주당이 있죠. 그리고 한 면에 또 누가 있어요? 윤석열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청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 역할이 우리는 뭘 했냐고요. 앞에서 위에서 김어준 외에 그 모든 유튜버들과 그 다음에 이 유시민까지 나서서 정말 몸을 던져서 싸웠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내가 이 탈당하고 처음으로 이러는데 민주당 뭐 했냐고요. 탈당하셨지 참. 민주당 네. 제가 오늘 저 표창원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했던 얘기를 그때 다 못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1월에 그 촛불들이 난리가 나는데 2016년이죠. 네. 그때 아무도 당에서 나서질 않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 그 의원총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극렬하게 나가자는 사람들과 안 된다는 사람들이 나눠지면서 아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12월이 됐는데. 그때 어느 날 의총에 표창원 의원이 딱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12월 2일까지 당론으로 박근혜 탄핵을 정하지 않으면 저는 탈당하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당론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까지 한 명 한 명 탈핵할 사람 아닌 사람을 이름을 적으면서 그 포화를 맞아가면서 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표창원 의원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불출마를 선언했을까요? 그 안에서 또 어떤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안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이 삼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있었고 저들은 너무나 손발이 잘 맞아갖고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엉뚱하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었어요. 이 촛불이었다고. 이 촛불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촛불로 저는 이 편대가 다시 완성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조국 그 전 장관 그 동생이 이 불기소가 될 때 불구속으로 기각됐잖아요. 그때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이거 놔주고 다음에 잡는 거 아니야? 이번에 잡으면 시끄러워질 테니까 다음이 빠지게 되는데 이번에 놔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일단 명판사로 부르겠다라고 일단이란 얘기를 넣었던 거죠.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 아직도 우리는 이 김어준과 김어를 시작해서 유시민으로 이루어진 그 막강 편대가 우리한테는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저는 이 청와대가 이제는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서는데 이분들한테 큰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이 촛불 부대가 나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말에는 그야말로 이 전무후무의 우리의 그야말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스마트한 시민연대가 우리가 여의도에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교수님 가족들은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이래서 우리가 뭉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는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안 좋은 게 오면 그걸 또 이겨내면서 더 강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검찰이나 자유한국당이 계속 하는 거 보면 저는 결국은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걸로 저들의 진격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부터 대응책을 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다 보니 패스트 트랙을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촛불 집회에 단체로 참여했을 때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촛불에 안 나오시는 건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에. 그래서 이번 촛불에는 단체로 결의해서는 못 나오시더라도 결의해서 왜 못 나옵니까? 최대한 전국에 있는 나와주셨으면 지역위원장까지 다 좋겠습니다. 불러들이는 애들 상대로 싸우면서 왜 못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 판을 조국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빌미로 잡아서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세력이 총공세를 해오고 이건 총선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우리는 밖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안에서 보면 이런 인식이 덜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판은 그런 판이 아닙니다. 총공세. 그리고 만약에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한 석이라도 부족하게 얻으면 저는 대통령 탄핵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떤 꼬투리든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황의 엄중함을 좀 엄숙하게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경우는 표창원 의원이 정입하면서 신사세요. 신사.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 파동 때 엄청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로.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검찰은 그렇게 쭉 갈 것 같아요. 호랑이 등에 탄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저들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총선을 목표로 물론 한다라는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저 사람들의 목표는 정권을 되찾는 겁니다. 그렇겠죠.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아작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기에 우리 당이라든지 이 삼각 편대가 이 한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한쪽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 이걸 메인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얘기를 갖고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떠들어대고 막으려고 해봤지만 못했잖아요.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저들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고요. 총선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격들로 인해서 가는 거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이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홍석현 제3지대 신당을 하겠다. 이거 뭐죠? 근데 저거는 홍석현의 등장은 저는 큰 판에서 보면 홍석현은 어떤 의도가 있겠지만 큰 판에선 민주개혁 진영에게는 불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